군장 김희정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와 또 더 넓은 지혜를 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장성 아카데미 강사님은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삼선 의원으로 다양한 경력과 학식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아버님이 장성군이신 고 김상현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고향, 나의 아버지 그리고 정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연에 앞서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합과 변화로 국민이 행복한 장성, 성장 장성을 이끌어 계시는 김한종 군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정선영 교육자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최준수 장성 소방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혜식 의원님, 정철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셨습니다. 경성군의회 나철원 의원님, 최미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봉수 한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대진 상계농협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성고등학교 이창훈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성 에코스쿨 환경교육공동체 김진환 대표님과 지역활동가 10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초등학교 총동문회 김보성 회장님과 동문 10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재선 장성군 문화관광 해설인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성읍 사무리 주민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호 국회의원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서대문을 지역구 삼성 국회의원이십니다. 베이직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정책 경험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국회와 정치의 현실 진단을 시작으로 청년 유입과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지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이 떨리네요. 네, 정말 우리 고향 장성에서 이런 특강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잊지 못할 날들이 있잖아요. 뭐 큰 사건이 발생하든지 뭐 정말 너무나 기뻤던 일, 잊지 못할 이런 추억들이 꼭 있을 텐데요. 아마 저에게는 오늘이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 어르신들도 와 계시니까요. 일단 큰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절을 할 때는 선거가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이제 어르신들 또 장성 주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직접적인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큰 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장성 그러면 저는 어릴 적에는 사실 장성 그러면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태어난 곳, 저에게는 정말 생소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장성이라는 곳이
점점 저에게 다가왔던 것은 사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장성이 정말 저가 의지하고, 또 장성 생각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애틋한 마음이 드는, 그때만 해도 저는 고향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21대, 22대 지금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지만, 실제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연속 3번 떨어졌어요.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막 했는데, 저희 지역은 서울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가자점이라는 데랑 포근동이라는 곳으로 이제 두 군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는 특히 저희 지역은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의 경쟁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거의 왕의 남자라고 불리웠던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신 고 정두원 선배님이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국회의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남 향후회 분들에게 마음을 사야 되는데, 정두원 의원도 아마 출생이든 서울이고 저처럼 아버지의 고향이 광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출신은 아니시지만 호남인으로부터는 상당히 좀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의 두 후보가 호남 향후에 대한 계속 집중적인 저희의 이제 공략이 있었죠. 또 제가 이제 홍동의 호남 향후회를 가서, 안녕하세요, 저 김용호 후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 나오는데, 그랬더니 댓글 거기 어르신께서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그래서 예, 저 서울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네가 전라도지 왜 서울이냐고. 또 제가 아버지 고향을 따는겨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남가자동이라는 데서는 유명한 모래내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시장분들이 계신데 거기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상인분들이 자네는 고향이 어딘가? 그래서 예, 저 전라남도 장성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한번 태어난 곳이 서울인데 왜 전라도를 파냐고 뭐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사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은 저를 호남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저는 서울 출생이고 사실 호남 사투리도 전혀 안 쓰는데, 또 친구들도 또 선생님들도 너는 호남 사람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가 이제 전체 그 서대문구 호남 향후에 연합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인사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출생지는 서울이고 고향은 전남 장성인 김용호입니다. 했더니 갑자기 막 박수를 치면서 앞에 계신 분이 아따 여보 똑똑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따 여보 똑똑하다고. 그래서 야,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장성이 아버지의 고향이고 제 마음에 장성이라고 생각하면 자꾸 이제 아버지가 떠오르고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고향은 장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제 본 적은 전라남도 장성군 사골이 368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도 왜 내 본 적이 사골이로 되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에 떠나시고 이계호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무슨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아버지 고향이 장성이니까 와서 좀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이제 왔다가 그 호산마을 옆동네 거기가 우지 거기 경로당을 갔어요. 가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 안부를 어르신들이 막 여쭤보는 거예요. 상현이 잘 있냐? 아버지 친구들 같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막 펑펑 우시면서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니네 할머니가 이 호산마을을 지키셨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할머니가 이 호산마을을 지켰다 막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너무나 궁금했죠. 그때부터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무렵에 한민출판사의 사장님이 아버지에 대한 평전을 쓰시겠다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버지 고향 장성을 갔더니 장성의 어르신들이 저희 할머니가 뭐 호산마을을 지키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6.25 전쟁 때 뭐 이렇게 잘못 오해를 받으셔서 희생당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작가분들을 장성으로 보내서 그 이제 진상을 좀 파악해서 김상현 평전이라는 책에 그 내용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은 아마 이제 1953년도에 장성 일대에 이제 아마 빨치산들에 대한 그 밥을 제공했다는, 그러니까 부역이라고 그 당시 그러잖아요. 부역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마 그날 인근 지역에 정말 많은 양민학살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날 뭐 일부는 모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당시에 약간 부녀회장격이었다는 거예요. 네, 부녀회장격이라서 호산마을에 뭐 아마 한 20부락, 30부락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흔한 말로 촛대를 낼 테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해서 아마 어떤 동산에 가서 그때 우리 국군들을 사실 어떻게 우리 국군과 우리 경찰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그날에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데 호산마을에는 희생자가 저희 할머니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또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사실 진상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저희 할머니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서 조그만 책자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러 가지가 이제 팩트로 좀 확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유가족으로서는 할머니에 대한 정말 죽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참 그 집안이 기구한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이제 희생을 당하시고 저희 이제 어머니 쪽 외가 쪽은 저희 이제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카톨릭이셨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병인박해 대원군 시절에 천주교를 탄압하던 병인박해 때 저희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서소문 서울 서소문에서 삼수당에서 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전에 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그 망나니라고 그 칼춤 추는 분들한테 그 얼굴에 창호지를 씌우고 참수를 당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희생되는 거 보고 주님 이 영혼을 잘 받아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망나니가 우리 할머니한테 너는 천주를 믿느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믿는다 그랬더니 이 독한 XX 해놓고 얼굴에 창호지도 붙이지 않고 바로 참수했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저희 외가 쪽은 이제 아버지와 좀 다른 삶을 살았던 부유한 집안이셨는데 저희 이제 외삼촌은 또 반대로 약간 지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인민군한테 52년도에 총살로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얽힌 그 시대적인 비극을 이제 저는 이제 뭐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다 그것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몇 번 우리 호산마을에 가서 뒤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찾아뵙고 쭉 이렇게 증언을 듣는데 이미 70년, 8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어르신들이 저희 할머니를 또렷하게 기억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라움을 정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골레라는 이야기도 혹시 단골레 아세요? 네, 예, 무속인, 네, 뭐 무당. 저희 할머니가 단골레였다는 거예요. 단골레여서 조그만 사당을 모시면서 그때 뭐 동네 일도 하고 또 뭐 정말 아픈 사람 있으면 할머니가 제사도 지내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약간 추장 같은 거예요. 추장. 동네 일을. 그 단골레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단골레라는 얘기를 듣고 단골레 찾아보니까 무속인이라는 뜻인데 그 가톨릭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함세웅 신부님께서 아버지 편전을 보시고 저희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믿는 신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는 약간 샤머니즘의 전통 어떤 신앙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 믿었던 신앙이 없었다면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네를 위해서 믿는 신, 그 신앙을 통해서 이 할머니도 희생이 되실 것이다. 함세우 신부님께서 다른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유족으로서는 상당히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또 어머니가 또 만나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네, 이 다음 장을 좀, 네, 제가 요즘에 너무 이 제 뿌리를 찾아서 막 장성을 이제 관심도 갖고 군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성산초등학교를 갔어요. 성산초등학교를 갔는데 교장 선생님, 우리 정교육장님 이렇게 제가 와서 놀다 보니까 좀 오셔서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졸업사진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졸업사진은 저희 아버지도 못 보신 졸업사진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사진 속에 아버지가 있는데 처음에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의 특징이 이 앞에 약간 제비추리 같이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제비추리 같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이 두 분 있었어요. 앞줄에 한 분 있었고 뒷줄에 있었는데 처음에 앞줄에 있는 분인 줄 알고 저희 누나랑 우리 가족들이랑 막 아버지 찾았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아버지랑 흡사하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그분인 줄 알고 확신을 하고 그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뒷줄에 두 번째 저희 아버지가 딱 있는데 이게 진짜 필름 모습이랑 딱 보는 순간 아버지라는 걸 그냥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생전에 이 사진을 못 보셨을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성산초등학교에 가서 정말 이 귀한 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손을 꼭 잡고 너무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초등학교에 가서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던 게 학교가 전통이 너무나 130년이 넘은 학교고 이게 고향이 이거더라고요. 진짜 갔는데 거기에 한 100년 된 나무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소년 김상현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어노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막 아버지가 막 어린 김상현이 여기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정말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어머님 혹시 그 사교육은 여기서 어떻게 시킵니까? 그랬더니 단 한 번도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예, 거기에 글로컬 교육센터, 예, 거기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또 영어도 배우고, 그 서울의 교육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거기는 진짜 아이들이 사교육 없는 세상에서 학교 공교육을 충실히 받고 자연과 벗어나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정말 너무나 안전한. 제가 교육위원장이니까 저희 아이가 6학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진짜 저희 서울에 가서 저희 친구고 아이들 살고 싶다 할 때 저희 전화 배우더라고요. 혼자 가는 적으로. 네. 왜냐면 진짜 서울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 정말 아이들 교육이 미쳐 있다고 보셔도 돼요. 막 사교육 너무 가르치고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장성의 성산초등학교를 봤을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가 성산초등학교 같은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아버지의 편전 속에서 또 아버지의 책자에서 본 내용인데 아마 이게 아버지가 19살 때 한영고등학교 야간부를 다니셔서 집이 없으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걸어 나갔다가 다시 몰래 들어와서 교실에서 이렇게 아마 주무셨나 봐요. 왜냐하면 조실 부모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16세 때 이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고아라고 말씀을 드려도 고아였죠, 고아.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말 어렵게 학교를 다니셨는데 아마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
급사의 자리를 이렇게 좀 제공했나 봐요. 아마 가까운 지인을 찾아가면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겨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갖고 그 담임 선생님 친구분을 찾아갔는데 결국은 취직이 안 됐대요. 그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제 전라도의 청년이라는 이유로 아마 채용이 불허된 거예요. 그날에 이제 1954년도 12월 6일 날 아버지가 남산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19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결탄코 저 혼자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집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겠습니다. 저 혼자서만 배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일하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병든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억눌린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쓸쓸하고 고적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상처받고 피 흘리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워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분노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19세 때 남산의 하늘에 외쳤던 이 문장을 제가 정말 제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앞으로 저의 정치의 지향점, 저의 당론, 저의 가치로 새기고 있습니다. 그 불우했던 환경을 겪으시면서도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책자를 보면 1954년도 12월 6일 그날이 아버지 생신인데 이날 남산에서 이제 이런 외침을 가지셨는데 이날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우유곡절 또 정말 풍파도 있었고 또 많은 오해도 받았는데 그래도 김상현 전 의원에 대한 평가 중에서 권위적이다, 뭐 버릇없다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는 좀 이 정치를 권위적인 정치를 청산하는 그런 데에 여러 가치를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은 참 언론사로부터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가 되는 사진이거든요. 두 청년이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과 저희 아버지가 실제로 띠동갑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35년생, DJ 선생님이 23년생이 되시죠. 아버지는 아마 19살, 20살 때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서 그때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업가셨죠. 정치를 시작은 안 하셨을 때. 그래서 아마 두 분이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정말 의형제와 같은 사이셨고, 근데 나중에 이제 DJ 선생님과의 약간은 애증의 관계로도 뭐 발전하다가 나중에 다시 좋아지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제일 존경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같았어요. 왜냐하면 한 예를 들을게요. 이거는 정말 약간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저희가 삼남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다 삼남이랑 같이 자면 YS 김영삼 대통령님한테 전화가 오면 아버지가 약주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귀찮으시면 누워서 전화를 받으세요. 예, 총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만 전화 오면 꼭 이렇게 일어서서 전화를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보스는 김대중 대통령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결과 정말 상반된 캐릭터예요. 저희 아버지는 순발력, 이렇게 좀 적응력 같은 게 강하시고, DJ 선생님은 굉장히 학자같이 연구하고 치밀하고 굉장히 기획력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상호 보완을 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상호 보완 역할 분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책이 제가 책 팔러 온 건 아닙니다. 이제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버지 책인데 아버지가 저에게 뭐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늘 아버지는 뭐 후배든 정치인들이든 가족들에게도 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 여의도에 있는 뭐 의료인들은 많이 아시는 얘기인데요. 정말 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한 예를 들면 장영달 의원님이라고 계세요. 장영달 의원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광화문 사거리에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골목이죠. 뒷거리, 세종문화회관 뒤 사거리에 장영달 의원님과 아버지가 만나서 막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이 이러면서 부단횡단을 하면서 2차선도로를 뛰어넘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반갑게 안아주고 뭐 덕담 나누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천천히 걸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달 의원이 아니 의원님 누구신데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저기 서민고에서 나 고문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꽤 괜찮았다고.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때 내가 뼈가 안 부러질 정도로 때려줘가지고 지금도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장영달 의원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왜 진짜 제정신이십니까? 그랬는데 아버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더래요.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때려도 좀 살살 때려주고 그리고 목숨을 지탱해 주신 그런 아주 좋은 분이라고. 그 아버지를 고문했던 분 한 분은 아버지 보좌관으로 채용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뭐 적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굉장히 좀 포용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은 어려울 때 지키는 것이 진짜 약속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속을 하는데 지키는 약속도 있고 못 지키는 약속도 있는데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그냥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네가 약속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때가 진정한 약속이다. 아까 이제 제가 김한종 군수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대, 21대 국회 선천율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성률 국회 본회의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가 300명 중 1위거든요. 근데 오늘 이 특강이 있었잖아요. 근데 본회의가 열렸어요. 본회의가.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오늘 못 오면 이제 저는 출석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장성을 갔죠. 왜냐하면 장성과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고 도민과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이고 군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아까 군수님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이었거든요 오늘. 근데 만약에 표를 해서 우리가 한 표 두 표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대한민국 총리가 인준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어저께 밤에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 지역에 전화했더니 솔직히 얘기했죠. 제가 장성에 우리 특강이 있어서 꼭 가야 된다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우리 국회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표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표결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저는 장성으로 가겠다. 다만 정말 한두 표 차이로 뭐 당락이 좌지우지한다 그랬을 때는 저도 아마 많은 고민 끝에 군수님에게 말씀드렸으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대한민국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양해해 주셨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말 어떤 꺼리낌 없이 정말 제가 장성에 와서 우리 어르신들, 국민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좋은데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 약속은 뭐 지킬까 하는 예로 아버지께서 무슨 운동을 나가셨어요. 기자들이랑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폭설이 내렸대요. 폭설 막 3cm, 5cm 폭설이 내렸는데 10cm, 20cm. 근데 기자들이 폭설이 내리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화를 막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지키는 게 약속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의 신조이셨고요. 세 번째는 꼴찌도 존재감이 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네, 뭐 자유로운 영혼이셨던 것 같아요. 영혼. 제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정체성, 또 정말 제가 학교 가면은요, 제가 아버지가 60대 구속됐을 때가 제가 6살 때고요. 5.18 민주화 운동, 그때 흔히 이제 전두환 시절에 광주 내란 음모 사건으로 아버지가 내란 음모죄로 그때 구형 20년 받았을 때가 제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학교를 가면 뭐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선생님들도 상당히 공격적이셨어요, 저한테. 그러면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간첩, 김대중은 빨갱이나 간첩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니네 집에 뭐 권총이 있냐, 독침 있냐,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해명 못하니까 매일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랑. 막 그런 이제 저의 큰 혼란기가 있었고, 뭐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성적도 떨어지고, 그럼 이제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요. 여보, 이거 공부 안 해가지고 큰일 났다고 성적이 탁 떨어졌다고. 그럼 저희 아버지가 대뜸 저에게 탁 그래요. 야, 니네 반 1등이 누구냐? 그럼 얘 홍길동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놈이 너때 밥 샀냐, 안 샀냐? 밥 안 샀는데요? 야, 나 나쁜 놈이다, 그놈. 네가 있으니까 그 놈이 1등을 하는데 가서 밥 사달라고 그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그냥 팍 때려요. 자식 교육 잘 시킨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진짜 저희 아버지가 책 읽으라고는 많이 권유를 하셨는데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저에게 타치를 안 하시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직업에 대한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뭐 택시 노동자든 여러 뭐 건설 노동자든 그거는 모두 존중받아야 되는 직업이지만 정말 저와 우리 형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손자들에게 유일하게 검사만은 되지 마라. 이 얘기는 정말 하셨어요. 네. 검사만은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막 검찰이 이 정도까지 막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때가 아닌데 아버지도 아마 검사라는 이 직업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유신에 대한 검찰들의 무리한 기소 또 조작 사건을 경험해 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든 후배들을 만나든 정말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에도 사기를 살려주는 데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꼴찌도 존재감이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김상현의 배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실 언론에서도 박스 기사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정치를 하다 보면 저희 군수님 또 지방위원님들 계시면 사실 상처를 저희가 많이 받잖아요. 뭐 마치 이제 앞에서 찍어줄게 이러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유권자들은. 다만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데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평생 정치를 하시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또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버지의 배신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영호야, 너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냐? 고등학생한테. 저도 이제 어릴 때니까 아버지, 저 배신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주위에서 너를 배신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 배신을 한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결국 배신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너가 너 스스로 배신을 한 거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예요. 아버지, 어떻게 제가 저를 배신합니까? 그랬더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든지 권력을 잃든지 너에게 자본이 없든지 그러면 이 주위는 다 너를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세상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권력이 있든 친구들에게 신용을 지키든 돈이 많으면 떠나라도 안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친구들에게 신용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항상 들끓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신용을 잃으면 결국 내 주위는 다 떠난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치를 하면서 뭐 주위 동지로부터 외면받고 뭐 아버지가 이렇게 좀 선택을 못 받더라도
항상 스스로를 원망하셨어요. 아유, 뭐 정치인들은 아시죠? 그때 내가 당대표만 됐어도 내 주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지, 후배들도 살 길 찾아가야지. 그리고 스스로를 원망하시고, 원망까지는 아니고 스스로를 탓하시더라고요. 이 점이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대중을 만나고 불특정 다수를 만날 때도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한 분 한 분을 평가하다 보면 정치 못하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스스로 돌이켜보라라는 말씀으로 좀 들어서 요 1, 2, 3, 4의 이 이야기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컸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AI에게 김용우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어서 쭉 쳐보는데 제가 5군데, 6군데 쳐봤더니 다 공통되게 약자의 편에 쓰는 정치인으로 나옵니다. 이거 제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장애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다수를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입법도 좀 하고, 또 장애인의 단체와도 좀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 이런 정치 철학이 저의 정치적인 담론과 가치로 표현이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DNA나 이런 가치가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가치인데요. 사실 이 사회적 약자라는 가치는 저는 호남 정신이라고 보여줍니다. 호남의 정신. 모든 나라의 위기 때 호남의 정신이 발휘됐던 것이 결국 저항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지만, 결국 그 저항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저항 정신을 발휘했다는, 저는 그게 호남의 정신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수님 또 지방위원님들 계시는데, 결국 우리 정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건 맞지만 정치의 힘이 필요하고, 또 외면받는 소수의 약자를 잘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지향점이고, 우리가 그런 가치로 정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네, 12.3 개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2.3 개혁. 군수님, 지방위원님들이 12월 달부터는 이제 송년회 시즌이에요. 가장 바쁘고, 사실 술자리도 많고, 하루하루가 정치인들에게는 간단치 않은 하루하루인데요. 저에게 12월 3일은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고요. 동네에 방위협의회라는 곳을 오랜만에 갔는데, 거기 동대장님이 PX에서 양주를 가져오셔서 오랜만에 국회의원 갔다고 양주 폭탄을 막 따라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서대문 주민들에게 사실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주는 거를 눈치 보지 않고 막 잘 시원하게 마셔드리는 것이 나름대로 제가 주민에 대한 태도라고 보여져서 그날따라 정말 과음을 좀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7에 결혼을 했거든요. 37에 결혼하고 47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6학년인데 집에 한 9시 좀 넘어서 집에 갔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제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파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거의 졸고 있는 상태인데 전화 통화가 왔어요. 그 전직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정말 막 쌍욕을 하면서 윤석열이 미쳤다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전화를 끊기 전에 계엄 선포했다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쭉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한 번도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보세요라고 몇 번 외쳤는데 전화가 끊겼어요. 그 순간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딱 켰죠. 텔레비전을 딱 켰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눈으로 확인했는데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다만 저는 그렇게 좀 만취된 상태인데도 이 아버지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 순간에 제가 바로 저희 방에 들어가서 배낭에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소한 뭐 한 달? 뭐 이 정도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속옷, 막 이제 양말 챙겨서 배낭을 맸는데 저희 초도 같이 TV를 봤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건 알았죠. 그리고 저희 처가 요새 아이 교육 때문에 저와의 관계가 매우 냉랭합니다. 굉장히 냉랭한데 막 이제 제가 짐 싸갖고 이제 탁 나가려고 했더니 저희 처가 우리 아이를 부르더라고요. 이름 도용인데 도용아 좀 나와봐. 아빠 당분간 못 볼 수 있으니까 안아드려. 그래서 정말 그날 한 9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셋이 꼭 껴안고 제가 이제 국회로 출발하는데 근데 저는 나가다가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법경찰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수행하시는 보좌관님 말고 그냥 저희 7급 보좌관님을 여성 보좌관님을 따로 불렀죠. 그 차를 타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국회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여러 이제 전화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국회에는 상엄한 경비가 시작됐고 군인들과 경찰들이 와 있다. 그리고 진입하기 어렵다. 근데 이게 아까 전 저항정신, 막 투쟁 이런 게 갑자기 와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내가 그냥 국회에서 죽더라도 제대로 한번 싸워야겠다. 그리고 또 술까지 취했잖아요. 제가 술까지 취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가만히 안 놔두고서 딱 국회 내렸더니 경찰들부터 쫙 서서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호통을 쳤죠. 근데 갑자기 김용우 의원님이시네? 야 문 열어드려. 그럼 저를 그냥 진입시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거기서 막 신랑이 하고 결국 뭐 현장에서 뭐 제가 연예인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냥 호통 한 번 치니까 한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우리 보좌관님이 같이 들어가면서 제가 이랬어요. 도관에 든 쥐로 몰아놓고 일망타진할 것 같다. 이거는 조만간 우리가 일망타진 당할 거다. 그러고 내가 국회로 갔더니 제가 좀 빨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한 40여 명 와 있어요. 한 35, 40명. 의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 모고 있는데 한 20, 30분 있으니까 이제 진짜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막 담 넘어 들어오고 그러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고민정 의원이 제 옆자리거든요. 고민정 의원이 옆자리에서 약간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고민정 의원님 아마 계엄령을 겪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상황이냐고 막 약간 들떠있는 모습 불안해하면서 제가 이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약 30분에서 1시간 되면 계엄군들이 직접 본청에 들어와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 포송줄에 끌려나가서 소빙고나 뭐 국정원이나 군부대에 다 우리 배치돼서 심하면 고문까지 당하면서 우리가 이 계엄군들로 굉장히 좀 탄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젊은 의원님들은 계엄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저는 아버지의 계엄을 받고 아버지 구속된 상태에 면회도 가보고 정말 여러 가지 정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치 곧 닥칠 계엄 상황을 마치 그냥 예언하듯이 막 시나리오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의원들이 제 얘기를 막 들으면서 걱정들 하는 거예요. 저의 시나리오는 원래 계엄군이 들어와서 공포탄을 쏘고 다 무릎 꿇혀놓고 포석줄에 이렇게 우리가 질질 끌려나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우리가 끌려나가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국회 내에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계엄군들이 진입하는데 유리창을 깰 때요. 아마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유리창을 개머리판으로 안 끄고 이 팔꿈치로 이렇게 조용하게 툭 치더라고요. 툭 치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작전을 좀 진행하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그날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시면서 방망이를 너무 늦게 들려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막 좀 시간을 빨리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이제 방망이를 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다들 만세보를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도 고민정 의원님한테 끝난 게 아니다.
계엄으로 들어와서 우리 그래도 끌려나갈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다음날 하루 밤을 샜어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님이 또 막 여러 의원님들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김영훈 의원이 얼마나 뻥을 깠는데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가 6살 때 그 법원이 서소문에 있었거든요. 독수리 돌담길 쪽에 법원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수위 있고 이제 유신 때죠. 박정희 당시 이제 박정희 집권할 때 아버지가 유신 반대로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구속자 가족들이 그 재판장에 갔는데 판사가 휴정을 하고 잠시 쉬는 시간에 휴정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뒤에서 구속자 가족들이 6살 된 저에게 아버지하고 만져보라고 저를 막 밀어내요. 근데 사실 저는 6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시고 막 저랑 얘기도 안 하니까 저는 안 나가려고 막 버텼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아버지 만져보라고 밀어붙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판사랑 눈이 마주쳤어요. 할 말이 없어서 제가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박정희 나타나면 따발총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막 따가가가가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죠. 제가 정말 박정희 나타나면 따발총으로 죽이겠다고 거기서 막 촉소리를 내요. 근데 조순영 의원이라고 그 전 민주당 대표하셨던 조병옥 박사 아들 조순영 의원님의 그 부인이 김금지 여사님이라고 연극인이셨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서 혹시 소송에서 따발총 이러더라고요. 얘 크게 될 줄 알았어. 그러셨는데 그 당시 6살이 뭘 안다고. 그건 알았던 거예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을 보냈다. 이건 알았던 것 같아요. 또 장영대 의원님의 증언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저희 집에서 체포해서 갔는데 경찰들이 그 모습을 경찰분들은 참 착하신 거지.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사이드카 오토바이를 저를 태워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 현장에서 빼내려고.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영대 의원님이 너 아버지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안 말해줘 그러더니 제가 말해내면서. 그게 6살, 7살 때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뭐 자랐으니까 상당히 그 계엄에 대해서는 저 자체가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거죠. 트라우마가. 아마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이 5.18 민주화 운동 계엄령을 특히 호남 분들에게는 정말 저 이상호의 트라우마가 있고 5.18 민주화 운동 속에서 돌아가신 또 유족들에게는 정말 이 계엄령 이날은 생각하기도 싫은 아마 그런 날이었을 텐데요. 제가 국회에서 밤을 새서 이제 정말 막 처음으로 국회의원들 잘했다라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좀 국회에 존재감이 있구나 그랬는데 제가 아침 새벽에 이렇게 나갔는데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지시켰다라고 생각했지만 나가보니까 계엄령을 해지시킨 거는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더라고요. 밖에. 저희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갔더니 국회의원과 국회를 지키려고 수많은 국민들이 새벽에 밤을 새면서 구석구석에 다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날 아침 새벽에 국회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이 국회를 지키고 있구나. 반성도 많이 했고 정말 국민에 대한 감사함이 진짜 이날 아침은 이 새벽에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엄을 저희가 정말 국민 여러분과 해지를 하고 내란 세력이 이제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이 중심에는 국민, 특히 저는 호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시작했던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좀 저항 운동이 서울로
그대로 왔거든요. 뭐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선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호남 정신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좀 풀어주시면. 그런데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존재감도 보여주고 국민들도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잘했어 그러는데 사실 뭐 돌이켜보면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우리 서울 주민들, 시민들이나 정부를 다녀보면 항상 걱정하고 좀 핀잔 듣는 소리가 제발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군수님이나 이렇게 다녀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제발 싸우지 마라. 근데 저는 조금 달리 얘기하고 싶어요. 이 국회라는 곳이나 다 여야라는 것이 있잖아요. 군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의원님이 있는 거고 또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의원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모든 그 의회는 민의의 정당이고 민심을 전달하고 그런 곳인데 당연히 정당이라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합의 도출을 하고 합의 도출이 안 됐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다수당의 정치적인 노선이나 담론이 반영되는 건데 저는 국회는 논쟁을 하는 곳이다. 다만 품격 있게 싸워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품격 있게 싸우자. 품격 있게 싸우는 것이 국회다. 그러니까 유권자 분들께서도 정치인들을 감시하실 때 싸운다라고 핀잔을 주기보다는 싸우더라도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토론의 문화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에게 계속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합의해 나간다면 그건 사실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나 정말 연구를 해보니까 국회는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잖아요. 입법부의 권한이 세 개잖아요.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22대 국회에서 생각나는 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고민들 하셔야 될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법관 김영란 씨가 김영란법을 만들었어요. 이 김영란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상당히 깨끗해지고 투명해졌다. 다만 비수도권에 농가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관 김영란이라는 분의 김영란법은 세상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회 300명이 김영란법 같은 법을 1년에 많지도 않습니다. 한 달에 하나 아니면 분기별로 4번 아니면 봄, 가을 진짜 2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법이 국회에서 1년에 2번이라도 나와준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거는 신뢰나 기대는 커질 것이다. 근데 국회를 제가 이렇게 10년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국회가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저의 모토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입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여기 도의원님도 계시고 군의원님도 계신데 조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조례가 결국은 도의 군의 헌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 참여해 주세요. 제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법인데요. 억울한 상해보호법은 저희 동네 명지대학교 앞에 곱창마루라는 곱창집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왔어요. 근데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거예요. 상인도 속았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팔았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청소년이 밝혀져가지고 벌금과 영업정지 한 달인가가 나온 거예요. 정말 가게가 망했어요. 김양이라는 분인데 지금 그분은 구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김양이라는 분이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법으로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속아서 주민등록증 같은 것을 도용해서 속아서 그
식당 주인이 속아서 술을 팔았을 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억울한 상인보호법은 저는 우리 동네에서 김양희법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이 만들어주신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에게도 필요한 조례, 또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안해서 정말 그 국민들이 함께하는 조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입법, 도의원, 시의원님에게는 조례를 많이 제안해달라는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공익광고법이라는 거는 정말 장애인들에 대한 공익광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발달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달장애인 그러면 두 가지를 연상해요. 영화, 레인맨과 마라톤. 근데 영화 레인맨과 마라톤에 나온 거는 발달장애인의 상위 1%고요. 나머지 99%는 인지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 있는데 여행을 제주도를 못 간 지가 10년 됐대요. 왜? 아이가 비행기를 타면 발달장애인의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비행기에 있는 승객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비행기를 못 타는 겁니다. 심지어는 치과를 못 가요. 발달장애인들은 이 충치를 뽑더라도 전신마취를 해야 됩니다. 전신마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장애인들의 그 아주 어려운 좀 고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친구인데 돈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너 왜 미국 가냐 돈도 많은데 했더니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잘 돼 때문에 장애인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와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했더니 자기 아이가 대중교통을 타면 사람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데 미국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면 그 상대방이 안 돼요. 아이에게 자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세상이 어떻게 그런 사회가 되냐 했더니 미국은 10년 이상의 공익광고 계속 공익광고로 발달장애인의 특징 발달장애는 우리의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이런 캠페인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발달장애인 광고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장애인 공익광고 의무화법 통과시키고 지금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이런 법이 지속적으로 되면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런 그 벽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몇 가지 법을 좀 소개했고요. 아, 이거 시간이 이제 진짜 없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는데 그 법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상으로 세상을 바꾸자. 저는 사실 베이징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나오고 아마 이제 아버지라는 우리 가정 환경 속에서 정치가 익숙하고 친숙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92년도 수교가 92년도 됐잖아요. 한주. 그때 제가 92년도에 유학 갔을 때 북한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학생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당시 지금은 아니지만 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인데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평화 공존을 위해서 중국을 잘 활용해서 남북한의 평화 교류를 시작해야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면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여당 간사를 했습니다. 원래 중국 쪽은 제가 좀 잘 알죠. 다만 미국 워싱턴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워싱턴을 일로 한두 번, 세네 번 갔는데 미국의 워싱턴 문화는 한국 정치하고 또 완전히 판이 달라요. 일단 우리가 미국을 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정치인들을 섭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로비스트 회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쪽 로비스트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의 만남을 주선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역구의 유력 인사, 지역구에 아니면 로비스트 사람들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기는 로비스트가 로비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미국이 상당히 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엄격한 잣대를 내서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저도 이제 일부 동참을 했지만, 동의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뭐 약분해주는 것까지도 미국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가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데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지금 뭐 G1 전 세계의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정말 전 세계의 작은 이슈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특히 아시안과 또 이 백인 간의 그런 벽도 분명히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미국도 정권 교체가 되는 나라인데 뭐 4년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정권 교체되면 또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럴 바에는 제가 이제 상상력이죠. 미국 기업을 우리가 잘 잡아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그 인사들, 상하원 의원들을 로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섭외할 때가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바로 한반도의 철도 개방 문제였어요. 한반도의 철도 개방이라는 것은 이거거든요. 서울역에서 중국 단둥까지가 380km입니다. 철도 길이로 380km인데 고속전철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북한은 개혁 개방하기 전에는 하차시키지 않을 거고 논스톱으로 가게 된다면 1시간 40분이면 가게 되거든요. 서울에서 중국 단둥까지요. 다만 내일이라도 김정은이 북한 철도를 개방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당장 서울역,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장성에서도 한번 갈아탈 수 있지만 장성에서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트럼프 만날 때 기차 타고 하노이 갔잖아요. 그 노선을 우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북한 철도를 개방해준다라고 약속만 한다면 당장. 다만 이 북한의 경의선 철도가 제일 좋은 편인데 평균 속도가 한 60, 70km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철도는 우리가 통일의 1단계로 저는 생각해야 된다. 그 통일의 1단계로 한반도에서 북한 철도를 개방시키도록 하자. 이 개방의 노력에 우리가 워싱턴의 국회의원 정치인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벤더빌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가문이 있습니다. 벤더빌트는 미국의 역사에서 미국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이 서부 개척 시절에 철도를 놓았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설적인 철도 가문이에요. 벤더빌트. 아마 벤더빌트가 동부에도 대학을 갖고 있고 아마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재벌가인데요. 이 벤더빌트를 저는 활용하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200년 전에 철도를 놓을 때 사실 우리 아시안들이 많이 가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철도를 왔는데 그 주요 국가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벤더빌트를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으로 나는 한번 초대할 생각이에요. 초대해서 아시안들이 당신네 미국의 철도를 놨을 때 정말 그 많은 희생도 따랐고 또 아시안의 공헌도 있으니 이제는 벤더빌트 가문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철도에 관심을 가져달라. 가장 중요한 거는 철도가 시작돼서 뭐 현금 투자국이 아니에요. 벤더빌트 가문에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철도라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고 미국의 전설적인 가문 벤더빌트는 한반도 철도를 지지한다. 이 메시지가 김정은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의 철도가 개방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주변 국가가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달라고 외교관들이 하면서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과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 근데 이게 사실 안 먹혀요, 요즘은요. 그래서 저는 이 철도 개방을 통해서 일단 일본에게도 상당한 중요한 메리트를 줄 수 있어요. 왜냐? 철도가 개방이 되면요. 유럽에서 오는 일본의 물류들이 다 철도로 오게 됩니다. 배로 오는 것이. 철도로 오게 되면 시간 절약,
또 그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절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철도가 개방이 되고 고속철도가 깔리면 결국 일본이라는 그 사실 통일을 반대하는 일본에게도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지지할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대1로라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포함하는 1대1로 작업을 하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밴더빌트나 DHL, FedEx 같은 물류회사가 참여하는 철도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아마도 중국도 거기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통제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철도 대륙횡단 열차, 고속철철 설치가 가장 중요한데 그 비즈니스를 정치와 정치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밴더빌트, 페덱스, 그리고 DHL, 물류회사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참여한 글로벌 회사들이 미국 정가를 로비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전반기에 교육위원장을 그만두면 기회가 된다면 다시 외교통일위원회에 가서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장성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장성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장성군의 인구가 4만, 평균 연령이 53, 전국 평균 연령이 45세인데요. 요 인근 지역의 뭐 연관을 따져보니까 장성군이 그래도 가장 고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고령화되어 있어서. 근데 이게 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결국 전국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사실 뭐 인구 절감에 가장 이제 타격을 받고 있죠.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학교도 폐교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장성의 미래나 군소도시의 미래는 청년을 유입시켜야 됩니다. 청년. 근데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회와 정부를 질타하는 건 뭐냐면 돈을 어디다 쓰고 있길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하시잖아요. 저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각 지자체의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다음 장 보시면 장성이든 중소도시에서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주거 환경이 보장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쾌적한 교육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장성의 우리 김한정 교수님이 정말 저도 몇 번 찾아오셔서 최근에 장성군이 교육 특구가 됐잖아요. 네, 교육 특구가 됐다.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 특구가 정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본, 돌봄, 교실 그리고 유학생 유치에도 교육 특구가 지정되면 지원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교육 규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수님이랑은 앞으로 긴밀한 또 소통을 통해서 장성이 교육 특구로서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냐는 국회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장성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예요. 제가 진짜 축구 첨단 3지구가 장성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 첨단 3지구가 광주에 인접해 있잖아요. 거기에 초, 중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서울에는요,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입주를 하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가 다 과밀학교거든요. 왜냐하면 통학이 너무나 이제 편리해지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은 횡단보도 찾기를 안 가니까 아파트 단지에 학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분양 100% 그리고 학교도 과밀학교가 돼요.
근데 군수님께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의 학교 유치를 한번 고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면 첫째 광주에 있는 젊은 학부모님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학교의 퀄리티는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어야지 수도권이든 또 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올 수 있죠. 청년들이나 또 신혼부부들. 그래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에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도 조성을 하는데 이제 이런 창업단지 조성하면서 일자리들이 생기는 겁니다. 늙어바뀌어도 일자리가 생기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의 쾌적한 교육 환경은 장성은 교육특구로 지정됐고 앞으로 이계호 의원님이나 저랑 뒷받침 잘하면 교육 환경 쪽은 우리가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걱정이 일자리 부분과 주거 환경인데 어차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주거 환경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가 제대로 돼서 그 모델이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중소도시에 5,000세대 정도의 신혼부부 청년 공동체 주택을 무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상 그러면 5,000세대 무상이면 1조가 넘는 사업이죠. 사실 뭐 적지 않은 사업이지만 그 정도 재정 투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청년들이 비수도권을 안 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세대가 청년들이 왔어요. 5,000세대의 청년들이 왔을 때 주거 환경은 임대주택이든 무상주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일자리를 지원해야죠. 일자리를. 예? 일자리는 뭐 농가 일자리도 있겠지만 가장 장성의 미래는 고려시멘트 지하 객도 활용이에요. 저 이 이야기 듣고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거기를 55km를 해서 제가 대뜸했던 얘기가 군수님 전 세계 최초의 실내 마라톤장 만들면 안 될까요? 그래서 40km. 그러니까 우리 부자들도 갱도에서 그 꼼꼼하게 뛰면 뭐합니까? LED로 바닷가도 만들 수 있고 산도 만들 수 있고 도시도 만들어서 뛰면 옆에 풍경이 쫙 나와요. LED로. 공기는 가장 쾌적한 온도를 맞춰줄 수 있으면 또 탄력성이 있는 바닥 깔잖아요. 마라톤 기록이 깨질 거예요.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 급경사를 그렇죠. 정말 저는 내가 김관영 지사 있죠. 전라북도 지사님한테 전라북도가 지금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북도 빼면 안 됩니까? 전라도 올림픽 유치로. 그래서 55km입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성남시의 거리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펜싱장, 실내 올림픽 스타디움 있잖아요. 펜싱, 역도, 클라이밍 이런 경기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최초의 지하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워낙 크니까 이제 군수님께서는 데이터 센터, 테마파크 고민하시는데 데이터 센터 하게 되면 군수님이 예측은 한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데이터 센터 해봤자 반경 5km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50km가 남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진짜 군수님이 우리 공법이 좋으니까 세계 최초의 마라톤장을 그럼 보스턴 마라톤보다 더 유명한 마라톤장이 세계 최초의 장성 마라톤대회가 있겠죠. 실내 마라톤대회. 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데 요새 이제 장성의 사과도 상당히 요새 많이 되는데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 농가도. 그래서 우리가 AI 기반으로든 첨단 사업 아니면 데이터 센터, 테마파크, 또 관광 사업 이런 것을 아까 군수님께 말씀드린 거는 우리 수도권의 대학교가 연동을 좀 시켜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이미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장소 오기 전에. 이 친구들 얘기는 요즘 대학에서는 중소도시에 학점을 이수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건축학과 서울시에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모 도시를 가서 그 지역에 건축을 설계하고 실제로 건축의 조형물을 만들고 학점으로 이수받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야 그럼 장성에서 전라남도에 정말 유명한 맛집에 있는 셰프들을 우리가 모시고 올 테니 학생들 그 호텔 경영학과의 조리과 학생들과 한번 배틀을 해보자. 그러니까 맛스쿨, 맛있다 할 때 맛스쿨. 장성에서 맛스쿨을 개강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서로 음식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고 호남의 그 음식의 맛도 연구하고 이런 맛스쿨 하면 어떨까? 되게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 친구들 얘기는 저보고 어떤 주제 없이 장성의 개발에 대해서 대학생 토론회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오게 되면 장성을 일단은 이 친구들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뭐 4, 5일 장성에 살면서 장성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거죠. 학생들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대학과 연동을 하면 대학에서는 학점 이수도 되고 학교와 이 지자체가 연동이 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면 군수님이랑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장성의 좀 교육 특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좀 장성에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년 신혼부부 공동체 주택 한 5천 세대가 들어오잖아요. 이 5천 세대를 보면 당장에 뭐 일자리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떤 중소도시의 5천 세대의 청년들이 들어오게 되면 10년 후에 그 지역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천 세대에 있으면 거기서부터 레스토랑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서비스업도 생기고 산업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산업이 일어날 수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남가자 2동 1동이라는 학교부자이가 4,800세대 제가 사는 아파트. 이 아파트 주인은 완전히 요새 다 청년들의 상가로 바뀌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군수님이 이제 앞으로 잘 더 지방위원님들과 설계돼서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도시가 앞으로의 혁신 도시가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 특구를 잘 활용해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산업. 네. 그런 산업을 일으키는데 저도 꼭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주소 없이 그냥 막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그 고향이라는 곳은 정말 따뜻함이라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세상 정말 따뜻하구나.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빛을 보는데 그래도 뭐 저의 착각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애정이 있어 보이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아버지도 16세 때 15세 때 이제 서울로 떠나셔서 사실 오랜 기간 서울에서 사셨고 저는 뭐 정말 장성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장성에 대한 그 고향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 사람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제 고향 장성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법과 제도 만드는 데도 앞장설 것이고요. 또 장성에 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계호 의원님이랑 힘을 합쳐서 힘을 보태서 장성의 발전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장성군 비전에 대한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좋은 말씀을 들려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